들어와도 될까요? 자, 쌤들 안녕하세요. 역시 1월 달도 아니라 설명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낯설어 하시는 표정이 그대로 보이는데, 자,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자리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1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내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선은 저희가 특수는 유아랑 초등, 중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아마 중등 선생님이시지만 초등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될 거고요. 초등 유아 선생님은 중등 이야기를 조금 듣는 이러한 형태로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임용시험 한 번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지신 분. 어, 내리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걸 묻는 게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난이도 자체가 어떤 쌤들은 개론, 강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하는데 혹시나 나는 임용에 대해서 좀 안다 아니면 나는 한번 이 시험을 쳤던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야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임용이 어떠한 것이다부터 우선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개관을 보시면 초등부터 나옵니다. 초등 유아가 같이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자, 처음부터 바로 오타가 있습니다. 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예상이 됩니다. 보통은 중등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 4주차 토요일,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1차 시험으로 그래서 시험을 보는 부분은 초등 유아 같이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교육과정 A, B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금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B 부분 자체가 어떠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 자체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보시는 게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 모호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보통 어떤 부분이냐 하면 쌤들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으로 가서 배치가 되셨을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나오는 부분이 학급 기준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특수학급 기준으로 통합을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예시, 상황에 관련된 설명,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아니면 이때 교사가 가져야 할 소양들 이런 게 나오고 특히 올해처럼 특히 문제 난이도가 심각하게 어려워졌을 때 보통 기준 자체가 현장에서 특히 각각의 교육청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평가와 관련된 그러한 구체적인 조금 힘든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일명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하셨던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명 교대 부분인 초과정, 그 다음에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20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의 기준이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그 시험 쌤들 다 치셨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1월 달에 빨리 따십시오.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 난이도도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월 달에 다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으로 보는 게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A, B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꿈의 2차 시험이죠. 아직까지는. 1차가 합격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시도교육청마다 1.5배수, 2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게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칠 수 있는 게 2차 시험이고요.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 이게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교직
면접 부분,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도, 없는 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 그 다음에 수업 실현에서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나는 어느 시도를 갈 것이다. 지금 벌써 예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티오가 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쌤들이 이게 벌써 어디를 정하라 이런 말은 아닌데 특히나 경기처럼 2차 시험이 조금 다른 형태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처음부터 나는 경기를 갈 거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뭐 1차 때 미리 준비를 해야만 칠 수 있는 시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먼저 예상을 해 두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경기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다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출제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교육과정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2012, 11 교육과정, 그 다음 15 교육과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었는 반면에 2019학년도 대비거든요. 선생님들 시험은. 거기부터는 2015년도에 발표된 총론,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전 영역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직 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 그 안에 특히 들어가는 게 특수교육학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봐야 하는 교육과정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계속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냐 하면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 전공에서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과정, 특과정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실은 별로 안 겹쳐서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쌤들 여기에서 공부하실 때 얘만 공부하면 될까요? 그러면 얘만 공부하면 될까요? 얘만 공부하면 될까요? 그게 안 돼요.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얘 한번 몰빵, 그 다음에 얘 접어, 그 다음에 다시 얘 몰빵,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얘를 한 개도 안 했어. 11월 달에 얘만 하면서 이 두 개를 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이 처음부터 골고루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려고 하면 내가 시험 치는 부분 자체가 특수교육학만이 아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반면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교직논술 대신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초과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 A, B 안에 뒤에 두 문제씩 들어가기 때문에 20점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A, B 안에 각각 들어가 있는 반면 중등 같은 경우는 1교시 교육학 영역으로 아예 새롭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A, B 안에 초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초과정이 몇 점이고 특수교육학이 몇 점이고 이게 좀 나오지 않아요. 점수가 교육과정 전체의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몇 점, 그 다음에 전공 몇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교육학 꽈락이 엄청나게 속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번에 시험 치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초등 선생님들 교육과정 A, B는 성적이 좋은데 교직 논술 꽈락이다. 들어보셨죠?
각각의 하나의 교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교직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전공 이 부분으로 각각의 꽈락 점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점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특정 한 영역에서 꽈락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뭐 교육학, 초등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을 최소한 뭐 8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초등이 이번에만 교직 논술이 어려워서 이 사단이 났던 거고 보통은 웬만하면 18점, 19점, 20점이었습니다. 보통 통합 관련된 이런 범위라서 큰 문제가 없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에 꽈락이 걸렸던 거는 중등 교육학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중등 교육학이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4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육학 계속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 교육학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시간 배분 같은 거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시험 자체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중등의 1차 시험 범위라고 해서 교육학에서는 지금 내용 자체가 교육학 개론, 철학, 교육사 이런 게 등등등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공에 들어가는 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 자체가 뒤에 지금 6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해서 교과 교육학에 들어가는 것이 특수교육학, 특수학교 교육과정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쉽게 통합교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한 진단 및 평가라고 해서 특수교육 평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특수교육 공학, 여기까지가 교과 교육학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땡땡 장애 아동 교육이 아닌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땡땡 장애 아동 교육, 아교육이라고 쉽게 하는데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과 내용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 교육학 내용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디에 치중할 것 같습니까? 교과 내용학.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가 빠졌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큰 영역.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기준에서는 정서 자폐 부분에 기타 관련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교과 내용학으로 들어가고 나면 교과 교육학에 있는 특히 통합, 그 다음에 평가, 공학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얘를 틀려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장애 아동 교육 같은 부분에 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지했을 때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합니다. 특히 통합교육은 처음에 한번 봤을 때 좀 쉬워요. 내용이 좀 적거든요. 한번 보고 나면 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 봤다가 정말 당연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학에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시고요. 중등쌤들. 그 다음에 교육학 할 때는 전공에서 해야지 이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륵이 되는 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과 교육학에 대한 난이도래 선생님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공 자체를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역을 나누시고 그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교육학 초과정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만 전공 안에 들어왔을 때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도 전공 안에 포함을 시켜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교사 자격 기준, 교직 인성, 전문성, 학습자의 일에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 및 평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특수교사를 뽑는 기준,
교사 자격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정말 학습적인,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묻게 되고요. 2차 부분에 가서 면접, 수업 실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2차가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그냥 1차 잘 치면 붙는다. 그리고 남자쌤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다. 그리고 목소리가 우렁차다. 그러면 붙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만약에 내가 1차 점수로 안정권을 받으시려고 하면 1차 컷에서 한 20점 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6점 정도까지는 뒤집혔던 그게 있습니다. 물론 쉽게 더 잘 뒤집히는 몇 개 시도가 있기는 한데 요즘은 10점으로는 안정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몇 점, 거의 20점 차이가 나셔야 완전한 안정권이 되고요. 1차 점수만으로 대신 2차를 못 쳤다라는 전제하에 다만 그게 있지. 1차가 나는 컷이다. 1차 컷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1배수가 아니라 1.5배수에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2차로 뒤집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직 중등이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고 작년 같은 원래 그 이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경기 수석하셨던 분이 1차 점수가 컷에서 한 3점밖에 더 없어요. 1차 컷에서. 근데 2차가 99점인 거야. 그에 반해 차석하셨던 분이 전공만 중등이었으니까 특수교육학만 성적이 60이 넘어요. 전공 부분 A, B만. 근데 2차가 망했지. 그래 뒤집힌 거야. 컷보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그다음 이런 부분은 정말 순수 컷 아니면 0.33이라고 해서 컷 바로 위의 점수거든요. 그 점수도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1차 점수 더 높은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직 인성, 전문성,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그 다음에 학교 문화 및 협력 구축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 뭔가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임용이라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아무리 TO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서 선배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니들은 그래도 복받은 세대다. 5년 전에는 TO 2자리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임용을 칠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11년 이럴 때는. 지금 몇백짜리 났는데 네, 그때 80몇 짜리 났거든요. 중등이. 안 뽑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선배들은 다 어렵다고 겁주고 거기에다가 이런 말 하죠. 닥치고 그냥 다 외워. 잘 모르겠는데요. 뭐 봐야 돼요?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닥치고 외워. 아마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 상황에서 듣고 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긴 내용들 이걸 언제 다 보고 언제 다 외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실 겁니다.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책은 결정이 되죠. 주교재.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이 1장부터 14장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교수님이 1장부터 14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설명 다 합니까? 안 하지. 가끔 어떤 교수님은 책을 왜 사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책을 안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그 생각이 들어. 아, 왜 한 3, 4장밖에 안 하지? 토탈로 뭐 1장 쓰시고 7장, 8장, 그 다음 13장만 쓰시고 안 쓰시는 교수님. 어떤 교수님은 그냥 중요한 것만 하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쌤들 근데 그중에 어떤 교수님이 제일 좋았어요? 아, 그건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 그 스타일의
그 교수님의 패턴이 공부하기 제일 편했어요. 잘 가르치는 교수님 이거 빼고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다 여기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 가르치고 이해가 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나 스스로 책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만큼이 되어져 있으나 우린 이걸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핵심적인, 특히 그 핵심이 뭘 것 같아요? 기출문제.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될 거니까 이 많은 부분을 보고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9페이지 가시면 문제 유형만 나옵니다.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을 공부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가 아직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내용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만 보는 겁니다. 문제 유형만. 자, 1번 같은 경우가 중등 문제는 기입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기입형 자체는 명사 및 면제 형식으로 답하는 문항이라고 해서 일명 단답형 있죠. 이거는 뭐다? 예를 들면 이 장애 아동의 명칭을 쓰시오. 시각장애 아동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답 아니면 아주 짧게 이유 쓰는 것 그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 기입형 요게 6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해서 지식에 맞추어 상황을 간단히 분석하거나 지식에 맞추어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문항. 말이 어렵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예시를 보고 예시가 보통 나옵니다. 예시를 보고 이 예시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특성이 나오죠. 아동의 특성이 이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동에게 어떠한 지도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특성에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동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교수 방법, 방안 이러한 것들을 쓰는 게 서술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있는 문제가 논술형입니다. 지식과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그럴싸하게 되어져 있는데 필요 없고 서술형의 연속입니다. 문항 자체는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10점짜리 배점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2점은 그냥 형태 점수라고 하는 것, 내용 점수가 8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답으로 체크되는 부분 있죠. 채점되는 부분에 8점, 내용에 1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8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2점이라고 하는 형식 점수라고 해서 논술 형태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야 되고 자, 여기 선생님들 그런 분 덜어 있으실 겁니다. 8점짜리를 보다가 세 번째 걸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쓰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8개 요소 중에 한두 개가 빠지게 되면 일명 형식 점수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그 다음에 내용을 몰라. 당연히 오답이겠죠. 내가 쓰는 게 몰라도 써야 되는 형태입니다. 솔직히 서술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5점짜리가 각각의 내용에 대한 1점, 1점에 대한 배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게 틀리고 끝나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틀리고 끝나고 게 아니라 거기서 형식 점수 2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을 그럴싸하게 지어서 쓰는 그 짓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게 서술형 문제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 같은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논술형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죠. 왜 길 것 같아요? 왜 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약 올리려고? 시간 모자라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예전이랑 선생님들 임용 시험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십니까? 아주 예전에. 그래서
일명 08년도까지는 서술형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09부터 그래서 중등, 초등 다르긴 하지만 2012, 13년까지 객관형 시험으로 일명 3차 시험으로 진행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서술형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도 서술형이 있었고 지금도 서술형이 있죠. 두 가지 차이점 뭘 것 같아요? 옛날 서술형은 간단히 그겁니다. 시각장애 아동의 정의를 쓰시오. 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 이론서 외우면 됐던 시험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동의 특성 예시가 쫙 나옵니다. 시각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다, 아니면 이 아동이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시가 쭉 나오고요. 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답을 아니면 한마디로 일명 제목이라고 할게요. 명칭을 주고 서술을 쓰시오.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특성 관련된 내용이 먼저 예시로,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예시로 길게 나오고 그 안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답을 작성을 하는 형태로 지금 문항 스타일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 단순하게 이론서 보시는 거, 외우는 것만으로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만 넣어놨는데 큰 대문제 안에 1, 2,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배점이 다르긴 한데 문항이 거의 5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3점, 그러니까 3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4문항, 5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 한 문항 안에 5개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문항 안에 기입형과 서술형이 혼재되어져 있는 형태고 논술 같은 경우는 아예 교직 논술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과정 AB 안에는 서술형, 기입형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중등쌤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초등은 간단하게 쓰면 되네?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자,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답을 다 알고 있다. 자, 쌤들이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제를 봤어. 나는 이거 니은이 뭐다 딱 답을 알아. 그런 경우는 딱 쓰면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그거 많을까요? 그리고 그때 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답을 쓸 때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아리까리한 형태의 문제. 그때는 초등이 좋을까요? 중등이 좋을까요? 절대적으로 중등이 좋습니다. 초등은 우선은 답안지 형태가 좁아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칸 자체가 좀 좁거든요. 그리고 내용 쓸 게 많습니다. 짧게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딱 집어낼 수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쓸 때는 초등이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일 때 중등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 다음에 답안지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걸 다 써놓고 오면 0.33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쓸 수 있는 양이나 그런 시간이 중등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형태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중등 선생님들은 확실하게 기본 쓰는 형태 있죠. 공부를 할 때 쓰고 이거는 어떠한 것이다 서술부터 쓰면서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셔야 되고요. 초등 선생님도 우선은 기본 내용을 아시고 이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야? 이거 자체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초등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뒤에 보시면 지금 제가 2017, 18학년도 유치원, 초등, 중등 임용시험 접수 인원 현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쟁률 좀 보시겠어요? 자,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아직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자, 우선은 초등 기준으로 볼게요. 초등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서울 볼게요. 2017. 1차 경쟁률 얼마입니까? 10대 1. 11대 1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1차 합격선이 60점 정도가 됩니다. 자, 뒷장 가시면 아마 서울 있을 겁니다. 초등. 경쟁률 얼마? 5.1대 1. 그 다음 1차 합격선 얼마? 53점.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왜요? TO가 늘어났거든요. 쌤들 많이 들으셨죠? 올해도 갑자기 TO가 확 늘어났는데 지금 5년 동안 특수교사 증원하겠다. 그래서 각 시도에 특수학급 특수학급도 증설을 하고 시도에 각각 특수학교 다 신설하겠다. 그게 다 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특수교사가 몇천 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자, 좋다. 그러면서 TO가 많겠네. 내 자리도 있겠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쌤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리 2012년도까지 최악의 TO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TO가 유지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모든 졸업생들이 다 들어가고 지금 일명 시험에 떨어지셨던 분이 없을까요? 아니지. 경쟁률이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기본 5대1, 6대1, 7대1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7대1이면 그 중에 1만 들어가고 6은 남아있었지. 계속 남아있었죠. 이렇게 TO가 많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계속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 있죠. 몇 년 동안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 특히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자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시고 아기까지 낳으셨던 일명 아줌마 선생님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니까 어쩜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초반에 특수교사가 늘어날 거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고 원래 공부했던 패턴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미 올해 다 떠들었지. 인원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TO만 믿지는 마세요. 물론 100명 뽑을 때 200명 뽑을 때 같은 공부를 했을 때 200명 뽑을 때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TO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컷이 이만큼 낮아져서 나는 쉽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냥 100% 떨어집니다. 임용이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하게 하셔야 붙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53점이다라고 하는 점수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초등 선생님도 53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53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직 논술과 그 다음에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여기 교육과정 A, B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토탈 했는 게 53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합격생들의 교직 논술 제가 제 합격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받은 결과 지금 보통 10점에서 18점의 분포를 보입니다. 이 점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닭가락이라 그래갖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17점, 18점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자, 10점에서 참고로 정말 감사하게 한 자릿수는 없었습니다. 제 합격생. 그래서 보통 평균을 내면 12점 정도가 나옵니다. 12에서 좀 13, 보통 10점 얼마에서 그래서 12, 13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13점 잡을까요? 13점.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예요? 점수? 40점. 자, 근데 이 교육과정은 80점이거든요. 80점에서 40입니다. 자, 그 중에 이 80점에서 20점이 초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과정, 그 다음에 특학이 합쳐서 얼마? 60점. 이번에 초과정이 각각의 시도마다 알죠? 논란이 되어서 점수를 3점을 더 준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고 차이는 납니다만
보통 그걸 빼고 한 1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몇 점 받으면 됩니까? 여기서 몇 점 받으면 돼요? 지금 30점 받으면 되지. 그럼 40 나오지. 자, 근데 이번에 30점 갑자기 생각을 하면 60점에서 30점 저것도 안 나오나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 더 낮은 이유가 컷 때문에, 그러니까 TO가 늘어난 것 때문에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제일 문제가 특과정이요.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초등쌤들이 제일 문제가 이 초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특과정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특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게, 우리 참고로 기본교육과정에 은미체라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초등쌤들도 안 보시는 영역이에요. 아예 프린트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패턴은 찾아가지고요. 이걸 다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을 뽑아낼 줄 아는 애들. 실은 제가 뽑았었거든요. 실은 그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지금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아주 좋은 말, 병이한 말 써놨던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장애 아동에게 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특수한 부분으로 도드라지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도드라지는 부분만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거의 다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합격생들 점수를 받았을 때 초등 컷보다 20점 넘는 애들이 많습니다. 10점 넘는 애들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컷보다 컷 근처 한 몇 명. 이번에 저 점수를 다 받았거든요. 몇 명. 그 다음에 아무튼 10몇 점이 넘는 애들, 10점 이상이 되는 애들이 제가 받은 애들 중에 한 80%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점 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걔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됐어요. 요거 한마디로 특수교육학만 열심히 했는 애들이 아니라,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세 가지 부분이 계속 잘해야 된다고. 요거 하나로 이만큼 차이를 냈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지금 교육학이랑 그 다음에 전공이랑 이렇게 있을 때, 교육학이 작년에 점수가 극과 극을 날렸습니다. 작년에, 이번 시험 말고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생 중에 이거만 잘 쳐서 얘가 9점인데 붙은 애가 있었고요. 8점 붙어 붙거든요. 8점 아래가 꽈락. 자, 20점 중에 9점인데 붙은 애가 있는 반면에 교육학이 19점 받은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공에서 당연히 이거 했는 애가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요. 근데 당연히 얘가 등수가 훨씬 더 좋았죠. 얘가 차석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 교육학으로. 그래서 쌤도 생각해 보세요. 전공을 쉽게 보통 합격생들의 전공 점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4, 5점 근처가 됩니다. 80점에서. 80점에서 55점으로 쉽게 잡을게요. 50점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55점을 60점으로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교육학을 8점에서 13점으로 올리는 게 쉬울까요? 보통 작년에 교육학 평균 점수가요. 12점에서 14점 정도, 15점 정도 나옵니다. 12, 13은 됐습니다. 작년에 합격생들. 요게 더 쉬워요. 쌤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특수교육학 하나만, 일명 전공이라고 하는 것만, 저는 참고로 특수교육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르칠 겁니다. 그래도요. 선생님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은 우선 붙어야 되죠. 내년에 붙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전략을 짜야란 말이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100점에서 지금 53점 나오면 됐던 거지. 한마디로 중등 같은 경우도 100점에서 60점이 나오면 됐던 거지. 이렇게 하면 두 개 합쳐서 이 점수지. 맞아요? 80점에서 60점이야. 두 개 합쳐서 이 점수야. 그러면 점수 자체가 여기서 5점 올리거나 여기서 5점 올리거나 상관없죠.
물론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바닥으로 깔아놨을 때는 뭐예요? 이쪽이 커버를 쳐줘야 되고, 한마디로 교육학이 9점이었던 얘는 월등하게 전공 점수가 좋아. 60 몇 점 나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얘가 9점이 나왔는데 얘가 50 몇 점이야 떨어졌지. 그래서 두 개에서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초등 같은 경우 여기 과정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 자체의 비율 자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약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한마디로 일명 모든 영역이 평균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평균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전공 내에서도 일명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과, 교육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학이 있었죠. 내용학 중에서도 쌤들 보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쌤들이 잘하는 영역이 자폐. 그 다음에 실은 별로 없어, 잘하는 영역. 그나마 잘하는 게 그래도 자폐 부분, 그 다음에 통합, 시각 이런 건 좀 잘하세요. 근데 싫어하시는 부분이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그 다음에 지체중복. 지체중복은 뒤에는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뒷부분에는 올라오는데 마지막까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의사소통이랑 그 다음에 학습장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싫어하세요. 우선 많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의사소통 장애에 있어서 쉽게 유창성의 유형적으시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시기를 그거조차도 틀려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부분에도 평균, 여기서 그 다음에 특히 전공 안에서 모든 영역 자체를 일명 여기에서 0에서 100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 60을 모든 영역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기가 더 좋아하는 교과들 있거든요. 그거는 80 정도까지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거는 쌤들 하면서 계속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요. 그 전에 여기는 학원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린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원입니다. 왜 그걸 강조를 하냐면요. 쌤 여기는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학문을 탐구하실 분들은요. 그냥 대학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강론을 들고 파고요.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뒤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부 열심히는 하셔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실 거죠. 사립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공립 특수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험만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붙을 부분으로 움직이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 다 골고루 가야 된다. 기우시면 안 돼요. 특히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교육학 초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1, 2월에 더 중요한 게 그거고 3월 달에 특히 중요한 게 1, 2월에 선생님들이 보통 교육학과 초과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공을 조금 놓는 경우가 적당히만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 이론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보통 심화반이라고 하는 강론을 보통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쌤들이 특수교육학이 볼 내용이 많아지면서 교육학과 초과정을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쌤들의 패턴을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1월부터 11월까지 할게요. 11월.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공부를 안 해요. 이론서 정도만 보십니다. 그리고 보통 3월부터 빡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공이나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이 보통 1월에서 한 3월까지 강의를 좀 많이 하고요. 그 교육학 같은 경우 1,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과정 있죠. 기본 이론반과 같은 처음의 과정을 딱 듣습니다. 1에서 3. 그리고 나서부터요. 7, 8월까지 안 봐요. 저기 혹시 선생님들 지난 학기에 뭐 배웠는 거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교수님 이름은 기억나시죠? 강좌 명칭 정확하게 기억나십니까? 비슷하게는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열심히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안 된다라고 막 찡찡거립니다. 당연히 안 돼요. 제 생각에도 한 6개월 놀고, 4개월 놀고 나면 제 머릿속에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공부합니다. 그 다음 9월 달부터 어떻게 되냐? 갑자기 전공이 되게 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부터 90, 또 전공만 본다고 또 안 봅니다. 그 다음 11월 달에 안 되겠다, 포기. 아니면 어디 요약본, 좀 돌아다니는, 특히 초등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모형, 이런 것만 따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때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패턴이 제일 많습니다. 왜 알려드리냐면 떨어지는 패턴입니다. 합격생의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는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 다릅니다. 네, 떨어지는 선생님들 있죠. 패턴을 알려드리기 되게 쉬워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알려드리고 쌤들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거를. 저거 100% 떨어집니다. 99. 몇 프로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니면 가끔 운 좋게 내가 어제 봤던 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저 부분 자체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과정,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루의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쌤들 제일 마지막인가? 저 가면 월별 공부 계획표 나오거든요. 그거 좀 잠깐 보실래요? 거기 제가 시간이랑 뭐 이런 거 좀 적어놨거든요. 공부 시간을 최저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구나. 몇 페이지니? 지금 그 경쟁률 있는 거 뒷페이지에 가로로 되어 있는 월별 공부 계획표 있죠. 거기 맨 아래 보시면 공부 시간을 최저 시간이라고 제가 명시해놨습니다. 최저 시간. 참고로 이 최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서실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당연히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실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한 2시간씩 더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일정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가끔 쌤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러다가 미쳐 죽지 싶다 이런 기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하루에 최저 3시간.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유지가 됩니다. 며칠 공부를 안 하고 책 보면 책이 잘 안 읽히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때 3시간을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본 4시간. 이거를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는 아예 다 놓고 쉬는 겁니다.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대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거든. 내가 잡은 날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다 놀았어. 그래 놓고 일요일날 맞다 오늘 노는 날이지 또 놀고 이건 안 되고요. 하다 보면 이 노는 날이 계속 변하거든.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내내 계속 놀아. 그래서 그걸 정하세요. 내가 쉬는 날, 특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면 교회 그거 예배만 보고 오시는 분들 아니라 계속 뭔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일요일 날 잡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서울부터 가시는 애들 많습니다. 교회를 못 간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하루는 다 쉬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쉬는 날을 정해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쉬는 날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근데 보통 쉬는 날이 있게 되면요. 쉬는 날을 기준으로 내가 일주일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전에 끝내야지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핸디캡이 생기는 거지. 못 끝내면 일요일 날 공부를 해야 돼. 일주일 내가 할 분량을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못 끝내면 어떻게 일요일 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다 하고 노시면요. 끝이 없어요. 절대 못 놀아요.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노는 날을 하루 정하시고요.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하루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날, 일주일에 6일이죠. 6일 동안 매일 4시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3시간. 최저까지 할게요. 매일 3시간. 선생님들 하루는요.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벼락치기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왜 못해? 해야지. 하나도 안 봤는데. 그치? 근데 그게 이틀은 쉬워요. 3일부터 힘들어집니다. 작심 3일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참 3일부터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4시간을 하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일주일 단위로 매일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죠. 앉아서 핸드폰 보는 시간은 빼셔야 됩니다. 그걸 다 빼고 집중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 이번 주에는 뭐다? 2시간. 참고로 2시간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2-3시간까지 참 잘 만들어지는데 4시간이 한번 고비가 되고요. 그다음 6시간이 고비가 되고 8시간은 넘사벽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10시간, 11시간, 12시간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거는. 근데 우선은 6시간, 8시간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6월까지 6시간인데 이거 최저 시간이죠. 가장 좋은 건 8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건 8시간입니다. 참고로 1, 2월 달부터는 8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기 기간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3월부터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1월부터 너무 스포츠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5월 달에 퍼집니다. 날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직 많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학년들 참 교생 가서 공부 하나도 못하지 이러면서 4학년들만 시험 치는 거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놀게 됩니다. 근데 1월 달에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하면 그게 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슬럼프가 한 번 와야 될 게, 보통 2번 정도는 오거든요. 근데 2번 와야 될 게 3번, 4번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1월부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3월부터 하면 마지막에 정말 급해요. 그래서 1월부터를 하시는데 적당히 이제 공부하는 패턴을 만들면서 하는 연습이 있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시간 자체를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는 패턴, 그리고 그거를 정하세요. 생각보다 쌤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3시간, 8시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상시간, 그 다음에 취침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 그거에 따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6시만 되면 눈이 딱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대요. 참고로 제가 아니라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8시 빨라요? 9시? 10시? 자, 8시에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8시에 일어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밥 먹고 뭔가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이러면 9시까지는 잘 되시죠. 여자쌤들 독서실 가시는데 화장을 풀 버전으로 안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봐줄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나가는 시간이 몇 시다? 9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독서실 가서 앉는 시간을 정하세요.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몇 시부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시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요. 10시에 독서실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30분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여자쌤들 DP 하잖아. 독서실 자리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화분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봤어요. 화분이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던데 독서실에서. 그것도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좋아하는 거, 특히 뭐 담요, 이런 거 예쁜 거, 뭐 이렇게 핑크색 이런 거 좀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되잖아. 남자쌤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 라이터랑 위치 이런 거랑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세팅 값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기 얼마? 30분 전에. 그래서 잡다 한 시간 30분 빼시고요. 내가 앉아있는 시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밥 시간은 우선 초반에는 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쌤들이 12시 이렇게 하면 2시간 한 번에 집중을 잘 못해요. 보통 1시간 좀 잘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11시 40분 되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씨, 배도 고파요, 이미.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데 당연히 좋지. 그래서 이때 나갈까 말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12시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을 공부를 하고 한번 주의 집중 시간이 끝나고 연장을 하려고 할 때는 하기 싫은데도 5분, 10분씩 이렇게 늘리면서 이거를 늘어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 그 다음에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몇 시부터 얼마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간과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총 6시간을 할 거다. 앉아 있으면 6시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어떤 시간, 특히 한 3시 이때 되면 공부 잘 안 되거든요. 2시, 3시 이럴 때. 그러니까 그때 빼고 뭐 하고 하면서 주구장창 앉아 있으려고 해요. 우리 장기전입니다. 언제 시험 치죠? 11월 달. 그때까지 선생님들, 여기 남자쌤들 계시는데요.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쌤들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이걸 못 버티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특히 8월 달까지 정말 중요한 게 체력 관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스탑워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밥 먹으러 가시는 게 아니고 운동하러 가셔야 됩니다. 여자쌤들, 남자쌤들 다 똑같이 10월 중순까지는요. D30일 앞까지는 무조건 운동하십시오. 그게 격렬한 운동을 하라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헬스나 요가나 수영이나 이렇게 해서 최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쌤들 뭘 것 같아요? 허리랑 목이랑 나갑니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 하면 9월 달에 옵니다. 이미 앞에 체력 다 썼지.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목이랑 디스크랑 다 문제가 되어서 바빠 죽겠는데 나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조차 없고 디스크 나가가지고 누워있고 목 디스크 나가서 여기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쌤 진짜 독서대 있지. 책 이만큼 쌓아놓고 독서대 여기 놓고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 있거든요. 붙으셨습니다. 붙으셨는데 근데 이거를 못 내려오는 거야.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실 텐데 만약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 본인의 디스크가 썩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그런 운동 있죠. 운동하면서 체력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거. 누가 운동을 하라 그랬더니 그때 여기 경찰 시험 치시는 실기 보는 그 체력 테스트 하는 그 체육관을 간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조교였습니다. 애가 첫날 가서 다 토하고 실려 나왔어. 한 3주를 그런 운동을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게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죽으라고 하는 그런 걸 말고요.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죠. 체력 관리를 위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패턴을 일정하게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려고 하면 스탑워치 2개 있으시면 좋아요. 스탑워치는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까지. 항상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지 않았는 시간. 그래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다음 핸드폰 봤던 시간 다 빼십시오. 그렇게 되고 나면 매일 시간이 2개가 나오지. 전체 내가 독서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8시간인데 주의 집중을 했던 시간은 4시간 40분. 그러면 3시간 20분은 나는 딴짓을 했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쌤들 6월 달까지는요. 이 마지막 나오는 시간은 고정이 되고요. 이 안에서 4시간에서 6시간, 8시간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쌤 그냥 시간을 늘리게 되잖아요. 계속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가서요. 스탑워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13시간씩, 14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시험 치기 10일 전에만요. 10일 전에만요. 근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뭐예요? 3시간 20분을 뺄 수 있는, 한마디로 6시간 중에 난 5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고정. 이 안에서 스탑워치 시간을 최하 6시간까지 계속 늘려서 여기서 만드셔야 됩니다. 나오는 시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정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이다 정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율을 맞춥니다. 하나, 둘, 셋.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초과정.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교육과정 법입니다. 초반에는 얘가 없습니다. 1, 2월달. 그 다음에 잘 없고 3월달부터 법이 나타날 거고요. 한 5월달부터 한 교육과정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 요 2가지 부분, 그래 총 3가지 부분 자체를 비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초반에 1, 2월달 같은 경우는 얘가 한 50이 들어가야 되고요. 얘가 50. 그 다음에 3월달 가면서 이제 얘가 60이 넘어가야 됩니다. 60에서 70. 그 다음에 얘가 얼마? 20%. 나머지 얘. 그래서 전체 시간에 내가 8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퍼센트, 6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퍼센트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부분 있죠. 얘가 최저 10%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아무리 안 봐도 내가 4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중에 30분이 근처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래 뭘 하냐? 아니요, 공부를 새로 하셔도 되고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이 3가지 비율을 계속 맞추셔야 돼요. 실은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교육학이랑도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심리학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철학하고 여기서도 오늘은 시각하고 내일은 청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비율을 맞추라고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최소한 이 큰 3가지 영역 안에서는 이거를 꼭 맞춰 주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뭐야? 꽈락. 꽈락의 공포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시죠? 꽈락 한번 되고 나면요. 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시 때 합격생 중에 한 명이 교육 한마디로 중등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전공 부분만 커트라인이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1차 커트라인이 넘는. 근데 교육학이 6.67이었나? 그걸로 떨어졌어요. 미치지,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붙어서 갔는데 그 다음 시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가락이 나오면 어떡하죠? 똑가락이 나오면 어떡하죠? 똑가락이 나오면 어떡하죠? 덜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게 점수가 낮아서 좀 더 열심히 하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꽈락의 공부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율을 정말 철저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쌤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1년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되고 1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많이 하시던데 닥치면 다 합니다. 우선은 닥치면 다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쌤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합니다. 우선 1, 2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쌤들이 아마 뭔 책이든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일명 기본 이론서.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보십시오. 기본 이론서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요. 강론서를 보기 전에 강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책이 아니거든요. 일부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봐야 할지 우린 아직 그거 감을 못 잡아요. 당연하겠지. 그래서 뭐를 보냐. 기본 이론서에 먼저 나왔던 부분만을 강론서에서 뽑아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영역을 봐라 이게 맞는데 기출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선생님들은 아직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에서 나왔던 부분이 강론서를 보다가 나 이거 앞에서 본 적 있어. 그 부분 기출일 겁니다. 웬만하면. 웬만한 모든 책들이 기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최소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쌤들이 가장 무시하는 기본 이론서 자체,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일 중요해서 가장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쉽다라고 나중에 패스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책으로 그 다음에 강론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책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읽게 되면서 내가 이해 정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때 기출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나눠보는 겁니다. 아, 기출의 형태가 이런 게 있구나. 아직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실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들었던 걸 기준으로 이거는 의사소통 장애겠구나. 이건 학습 장애겠구나.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로 나오는 거구나.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계속 그 말을 하냐 하면 기출 문제는요. 2년, 1년 공부했다가도 풀어서 떨어지는 문제죠. 그리고 합격생들조차도 그 문제 만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기껏 해봤자 60점 근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당연히 못 푸는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모르면 계속 모르거든요, 실은. 그러면 내가 임용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계속 틀려 공부할 게 많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쌤들.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대강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한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정도구나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게 1, 2월입니다.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제 강론서를 보셔야 될 겁니다. 강론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이론서에 나왔던 거, 이걸 같이 보려면 별 수 없이 내가 기출문제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자르고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근거를 어디로 한다, 강론에서 찾아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3월달에서 5월달 정도로 됩니다. 실은 보통 3월에서 6월까지 많이 했는데 실은 이번에 5월로 자른 이유가 그렇게 4개월 동안 하면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7, 8월 달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전 영역이 다시 복습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라는 합격생들의 그걸 받아가지고 3에서 5월 달 강론이 이루어질 거고요. 심화, 그다음 이때 기출이랑 이런 식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다음 6월 달에 전 영역을 정리하는 마인드맵반이 들어갈 겁니다. 마인드맵이 뭐냐 하면 서브노트랑 절대 다른 겁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만 계속 잡고요. 나왔던 부분 안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으로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해서 그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저기 쌤들 그 이론서를 한 번은 보신 적 있으시죠? 이론서든 뭔 책이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서술이 쭉 되어져 있거든요. 서술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주의점도 있고 뭐가 단계도 있고 막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 그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르겠지. 유의점이 나왔다. 그러면 유의점이 나오는 이유는 그 개념에서 유의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 그 개념에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부분들 자체가 먼저 포인트를 잡고 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서만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 내용만 쭉쭉쭉쭉 서술로만 읽게 되거든요. 그래 포인트 자체를 못 찾아가게 돼요. 혹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는 원래 70점이었는데 한 65점이었는데 실제로 점수를 받아보니까 50 몇 점이야. 10점 떨어졌어. 15점 떨어졌어. 이런 말 아마 덜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한 개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강론서 안 보고요. 이론서만 외우셨던 분들이 그 패턴이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이 중에 어느 건지 모르고 뭐다. 그 개념이다 서술만 쓰는 거야. 문제에서 어느 방향을 묻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됐고 문제를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되려고 하면 기출문제 분석이랑 강론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론서만 봐도 된다.
중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론서만 봐도 답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안에서만 보면 된다. 아마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범위는 맞습니다. 저도 범위는 맞다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타났을 때의 문제점이 9월달 가서 새로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못 풀어내요. 제가 뒤로 가면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처음부터 안 했어요. 첨삭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만들었냐 하면 애들한테 여기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걸 물어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는 아시죠? 그래도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걸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예시로 던져주고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찾아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 중에 특별한 어떠한 부분을 쓰라고 문제를 냈는데 그걸 찾아올 능력이 애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서술은 기똥차게 잘 써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씁니다. 완전 스캐너 같아.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떤 부분을 묻는지, 어느 문장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못 찾아내요. 그게 공통적으로 이론서만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깨려고 하면 강론과 기출풀이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월달까지 하고 나면 이제 7월달부터 뭐가 들어가셔야 되냐 하면 제가 7월달에 실은 기출풀이랑 변형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갑자기 쌤들이 이 강의에 쌤들이 생각보다 되게 질문이 많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쌤들 3월 달부터 강론을 받고 그때 기출 받는데 왜 풀이를 7월 달에 해요? 3월 왜 같이 하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출도 받고요. 강론도 받습니다. 그죠? 맞죠? 3월 달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기출을 안 봐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모의고사를 풀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7, 8월 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쌤들이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공부를 하면서 기출 풀이를 제대로 못 합니다. 문제를 읽고 이게 무엇을 묻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기존에 있던 문제집, 해설집, 그 다음에 강론서를 보고 이거랑 답을 내가 끼워 맞춰 놓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거고 답이 3번이라고 하니까 답이 뭐 지역사회 중심 교수니까 이거 답은 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게 돼요. 정확히 문제의 답이 이거인 이유는 문제 지문에서 요것 때문에 이 상황이 이런 거니까 요 답이 나온다. 그 근거를 다 따져서 내가 답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에 그 능력이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7, 8월달 가면서 다시 기출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요게 답이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거를 서술형이니까 써야 되는 게 나타납니다. 아는데 못 쓰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쓰는 연습을 7월 달에 같이 시작을 하고 키워드 문제를 해서 단서를 가지고 오는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걸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제 9, 10월 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죠? 새롭게 확인을 하죠. 근데 아직 여기도 쌤들이 파이널처럼 모든 영역을 볼 수 있을 만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영역별로 돌립니다. 9, 10월 달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각각 따로.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할 때 영역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돌리고 마지막 파이널 가서는 어떻게 전 영역이 도셔야 되죠. 이러한 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를 월별로 어떻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는요. 1월부터 11월까지 쓰여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쓰여집니다. 자, 기출문제는 우선은 1, 2월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눕니다. 내가 나눠봅니다. 아마 나누지 못한 문제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론서 보고 뭔가를 보고 나눈다고 나눴는데 나누지 못한 문제가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서 7월, 8월까지는 1, 2, 3차에 걸쳐서 기출을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 1, 2, 3차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1차를 하고 1차 전 영역 돌리고요. 2차를 하고 3차를 하면서 내가 문제 보는 능력이 점점 길러져요. 근데 처음에 1, 2, 3차를 같이 하고 나면 처음에 내가 시각장애를 했잖아요. 시각장애를 내가 제대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자 시각장애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따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1차가 문제 답 관련 내용 공부하기라고 해서 문제랑 답을 보고 처음에 선생님들이 해설 문제 같은 거, 해설집 같은 걸 보고 답으로 읽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있죠. 뭐 지역사회 중심 교수다라고 하면 답은 지역사회 중심이었는데 참조, 모의, 그 다음에 그것이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랑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공부가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언제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냐면 09년도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09에서 12, 13까지는 객관형이기 때문에 답인 부분과 오답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답인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밑줄로 그어져 있고 문제로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가 뭐냐 하면 답 작성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답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옮겨 쓰지 마시고요. 내가 찾는 겁니다. 다만 그게 있어요. 근거. 문제에서 조건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이게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을 찾고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답을 작성하는 걸로 7, 8월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 10월 달 가면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포인트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기출을 봤다라고 해도 근거로 들어가는 조건은 뭐고 여기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또다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고 11월 달이 연도별 문제를 보며 되어져 있는데 연도별이라는 게 그게 이겁니다. 앞에 부분은 영역별로 내가 모았어요. 자른 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았는데 11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09, 아니 서답형으로 할게요. 지금 18, 17, 16 그리고 기출문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올려준 거 있죠. 1번부터 지금 뒤에 20번까지 있는 그 문제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장점이 그예요. 1번은 뭐다? 법, 2번은 시각, 3번은 청각, 4번은 학습장애, 영역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머리를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영역이 왔다 갔다 변환을 해야 되는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빨리 풀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출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 자체는 공부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 지금 이루어질 거고 참고로 제 첨삭은 7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2페이지로 가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자체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쌤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12페이지입니다. 공부를 정확히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공부는요. 첫 번째 암기, 두 번째 이해, 세 번째 다시 암기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본 이론서를 처음에 보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용어는 아셔야 되죠. 전음성 청각장애, 감음신경성 청각장애 용어 아셔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음성이 어떠한 것이다, 감음성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 그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라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전음성 자체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감음성 자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공부를 하는 암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되는지, 그 다음 이런 특성이랑 연결되는지 서로 의미망을 형성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어? 어느 부분부터 나왔어? 답으로 나왔던 포인트가 뭐야? 그 부분을 찝어서 외우는 그게 세 번째 암기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암기, 두 번째 이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강론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그냥 이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안 돼? 저기 쌤들 그 IQ 얼마십니까? 하나 물어보게. IQ 얼마세요? 130 다 넘어가십니까? 그 스캔해는 거 쫙 다 외워가지고 책 아시지만 저 책 아무리 얇게 내도 80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서 다 쓸 수 있습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 내용을 모르는데 계속 외우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월 1, 2월부터 쫙 외웠습니다. 다시 딱 외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도 몰라. 2번을 돌렸습니다. 3번을 들러갔는데 또다시 몰라. 4번을 돌았는데 또다시 몰라. 그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쌤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외울 때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정확하게 쓰지는 못해도 대강 그게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떻게 작성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강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내용이 기출문제 범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론을 같이 봐야 되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강론을 제가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 없는 부분은 특히 지적장애 아이 역사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아비롱 동굴 나오고 안 나옵니다. 절대로. 교수님들은 이야기하시기 좋아하지. 시간 때우기용으로. 근데 그게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 버립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쌤들이 3월 달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근거를 찾고 라고 하면 근거는 뒤에 색인 보면 용어 나오거든요. 거기 맞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그게 나와요. 1장부터 14장까지 중에 3장, 7장, 8장, 10장 몰빵이 나옵니다. 특히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별 교육적 조치, 그 다음에 보행, 점자에서 다 나왔습니다. 보조공학이랑.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막 더 있거든요. 책에는 뭔가 많은데 우선은 문제에 나오는 게 이쪽이고 청각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뭐예요? 평가. 그 다음에 전음성, 감음신경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예요? 청능, 수어. 그 부분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강론을 1번부터 1장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딱 꽂아내면 강론 어떤 책은요. 책의 3분의 1, 어떤 책은 반. 그 책 전체 다 이런 책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나왔던 부분부터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론서를 봤을 때 그냥 이런 거래라고 했던 거를 뭐예요? 강론서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론서는요. 강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저도 이론서를 만들지만 강론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딱딱딱딱 떼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강론에 이만큼 있는 걸 요만큼 압축을 해서 넣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 이만큼 필요한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서만을 봤을 때 이걸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는 또다시 이론서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같은 개념을 강론서에서 보고 확인하고 이 작업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 내용이 기출문제 범위이기 때문에 09년 정도부터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전 서술형 같은 경우 너무 옛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분석을 하면서 관련 내용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강론 자체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들 뒤에 가서 좋습니다. 초반에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진도가 팍팍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애들은 이론서 그냥 막 보면 한 달에 한 권씩 막 보거든. 근데 강론 같은 경우는 보면 뭐예요? 3달씩 이렇게 가야 되잖아. 초반의 속도가 되게 늦고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걸 버티기 힘들어 하시게 되는데 요거만 한 번, 그 다음에 강론을 2번 보고 나면 갑자기 실력이 완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버텨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왔던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챕터 자체만. 자, 그 다음에 강론을 발췌해서 본다. 범위를 봐라라고 하면 쌤들이 한 범위에서 들어있는 부분 어디까지 봐야 돼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실은 가장 좋은 게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챕터 전체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7장에서 문제가 나왔다. 7장 전체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하겠다. 아니면 시간상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나 좀 바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책 3개입니다. 보통 1, 그 다음 1, 2, 그 다음에 3. 3 안에서 또 1, 2,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동그라미 1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가장 있죠. 가장 큰 1번.
번호 체계 중에 요거를 가장 포함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기는 보셔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다음에 2번,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출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답만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번호 체계 제일 큰 거 있죠. 여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론을 볼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럼 정리된 게 없잖아요.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론서를 많이 보시는 거는 누가 다 정리해서 요거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이론서의 단점은 물론 그 정리를 선생님이 안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제 책은요. 제 머릿속 기준입니다. 제가 순서를 잡고 했던 거 물론 강론의 목록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체계로 만들어요. 선생님 머릿속과 제 머릿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아무리 가르쳤고 선생님들이 제 커리큘럼을 1월부터 다 따라왔다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공부하면서 봤던 거,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영역별로 분산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학습장애 너무 많으면 지적장애 넣고 이런 것도 좀 하거든요. 근데 공부는 학습장애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순서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기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인드맵을 만듭니다. 자, 마인드맵은 일부러 실은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거들이 처음부터 그거 외우려고 들으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쌤들 아까 영역 있었죠? 그 교육 내용하기를 해가지고. 자, 청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아니면 차폐,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떠한 특정 영역 한 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가뭄성이다. 가뭄성 청각 장애다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안에 구체적인 내용 요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래도 이거 용어는 아시죠? 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할까요? 자, 지역사회. 자,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왔는 게 모의, 참조, 그 다음에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유형 중에서 만약에 참조라고 하는 게 나왔다. 답은 요겁니다. 여기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 지역사회 중심 교수는 언제 씁니까? 자,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이거 안 들어봤으면 특수교육과 아닌데.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반 사례 교수법도 들어가고 등등등등이 실은 좀 더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일반 사례 교수법 자체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요소를 뽑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책 목록에 따라 이게 서로 맞물리는 게 있어요. 나왔던 것만 기준으로. 안 나왔던 것까지 들어가기 되면 처음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만으로 이렇게 하면 형태가 요렇게 여기에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러한 대강의 지도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서술 내용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핵심을 내가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쓰는 거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일명, 목차, 제목 같은 애들 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용어, 얘들로만 처음에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계속 만들어. 그리고 이게 복습할 때 되게 좋아요. 한 장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 몇 번 보다 보면 이거 대강 이런 거였어. 내용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장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뭐야? 이런 거였어. 이거 두 개 같이 나왔던 거야. 이거 이런 거야.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이거 기출문제 이러한 형태로 나왔어. 생각보다 기출문제 형태 외워놓는 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던 게 나중에 여기에서 내용이 더 붙고요.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 더 붙고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보통 마인드맵이 5차에서 7차 이렇게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누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그거 만들 때 별로 힘들이지 않아요. 자, 이거의 장점은요. 마지막 11월 달에 선생님들의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이론서 같은 경우,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지 눈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서술이 적혀 있으면 계속 눈으로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3일 정도 가야지 전력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쌤들 언제 기억이 제일 잘 나요? 방금 봤던 거. 그죠? 아니면 전날 봤던 거. 이틀 3일 전에 본 거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에 봤던 게 기억이 가장 잘 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그거를 만듭니다. 마인드맵이요.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머릿속에서 돌리기 시작을 하면 교육학, 전공 합쳐서 2시간 안에 나중에 전력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2시간 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 아침에 선생님 시험 치러 가면서 움직이면서요. 2시간 안에 돌리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서브노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인드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날 가면서 시험 가는 날 아침에 전력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2시간 만에 돌려고 하면 내 기준이어야 됩니다. 큰 틀은 제가 잡아드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그냥 다 해라. 이거는 선생님들 능력이 실은 쉽진 않아요. 아주 큰 틀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구석적게 구석구석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거, 미세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잡아가면 됩니다. 틀리지만 않는 곳에 넣으면 되는 거지 꼭 여기 넣어야 된다, 저기 넣어야 된다 그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좋은 게 다 연결되어져 있죠. 시각적 맵으로. 그래서 내가 얘가 기억이 나면 일로 타고 넘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씩 외워놓으면 쌤들 이론서는 그냥 막 외우게 되거든요. 여기서 얘가 기억이 안 났다. 여기서 스탑이 됩니다. 근데 얘는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할지라도 이 근처의 대강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라도 적어요. 그렇게 되면 0.33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쌤들이 나는 확실히 1점을 받을 테야. 0.33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문제를 3명이 채점합니다. 1점짜리를 3명이 채점을 하게 돼서 모든 채점자 A, B, C 있죠? 얘한테 1 받으면 얼마? 3점 나누기 3. 얘한테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3, 2 이렇게 하면 0.67.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3분의 1 되죠. 얼마? 0.3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33이라고 말을 하는데 쌤 이거 5개 모이면 몇 점입니까? 1.5점 넘죠? 큰 점수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온점수라고 하는 1점을 못 받겠거든. 67이라도 받고 아니면 뭐예요? 33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절대로 백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백지는 무조건 0점. 이게 모이면 10문제 돼봐요. 3점인데.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만들어라. 교육학 초과정 자체를 하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자체를 물으시던데 쌤 스터디 그 다음에 독서실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 인강이 나을까요? 직강이 나을까요? 모두 다 선생님 선택입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쌤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의 장점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요.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의욕이 높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5월달 가면요. 흔적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스터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터디는 해야지 싶어요. 그리고 스터디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한 4명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좀 섞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최소한 스터디에서 하자라는 건 좀 해오게 됩니다. 강제성이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스터디해야 됩니다. 안에 하면서 스터디 방향이 좋아가지고 가끔 스터디 전원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보통 다 떨어지거나
근데 보통 한 명은 잘 붙어요. 그래도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이 붙거나 아니면 3명 이상이 붙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터디가 제일 많아요. 4명이 했는데 1차는 전원 다 붙고 2차에서 한 명 정도 떨어지는 이러한 방향이 좀 많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한 명만 붙거나 다 떨어지거나. 그래서 스터디 방향에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나요. 그래, 방향 좋은 애들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고 그렇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꼭 그중에서 밉상 짓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애, 자료만 받으려고 하는 애, 지껏 절대 내놓지 않는 애, 그 다음에 요리조리 핑계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꾸라지처럼 그런 애들이 꼭 생겨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닌데 나 왠지 쟤 싫어 이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되다 보면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스트레스가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크면. 근데 나는 강제성이 좀 필요하고 어떠하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아니면 우선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나한테 스터디 방향이 맞다? 아니면 스터디가 내가 적절하다? 그러면 가시고요. 아니면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과의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될 겁니다. 스터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독서실을 물으시더라고요. 그 공용 도서관 같은 거 있죠. 공공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좋으냐 아니면 개인적 독서실이 좋으냐. 초반에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인용 독서실 같은 경우 돈 내고 가는 유료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고정적이고 하는 게 좋은데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오전에는 공공도서관 가고요. 오후에는 자기 개인 독서실 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요. 위치를 바꾸잖아요. 독서실 안에서도 내가 이쪽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본다, 옆쪽을 본다. 이걸 바꾸거나 위치만 바꾸어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여자쌤들 나중에 한 번씩은 카페도 많이 가실 겁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아주 자주 가실 겁니다. 공부는 하세요. 그래도 커피만 마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바꿔보는 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자체를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그것도 개인 취향입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강 직강도 물으시던데 직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아시겠지? 인강은 제일 문제가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를 보고 잠시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게 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가 딱 떴는데 갑자기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을 하면 강의는 쌤들이 보통 1시간짜리를 2배속, 1.6배속 이렇게 해서 빨리 듣거든요. 한 40분 많이 들었어. 클릭질을 1시간 반씩 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강의를 3개 연달아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강쌤들이. 근데 직강은 어떻게 되죠? 내 끝날 때지 기준이. 가끔 10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뭐야? 이러면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든 듣기는 들어요. 그 효율 자체가 좋다 그걸 떠나서 인강의 가장 문제는 완강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쌤들. 참 독하게 완강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완강 확률 자체가 생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도 보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움직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강 들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거리도 너무 멀다.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내가 집중하는 시간에 맞게 듣고 그 다음 반복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 들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인강은 확실히 장점이 내가 모르는 부분 다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장점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직강쌤들은 다시 못 들으면 저한테 직접 오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질문도 가끔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부분에서 이거를 많이 물으세요. 지금 애인이 있는데 헤어져야 됩니까? 정말 많이 물으시거든요. 저기 지금 헤어지고 나면 후폭풍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정확히 딱 끝나고요. 한 달 만에 2주 만에 마음 딱 이렇게 끝내시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가끔 아시죠? 술 먹고 전화 오고 술 먹고 나도 전화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1년을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헤어졌는데 가끔 저희는 좋은 친구라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없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신나서 놀러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바뀌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했으면 1년은 버텨라.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다라는 통보를 하더라도 시험 치고 그 다음날이다. 왜냐하면 중간 쌤들 11월 달 가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엄마 아빠한테도 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나도 모르게 그걸 좀 풀이를 하게 돼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버텨라, 인간이면. 시험 치는 다음 날은 내가 헤어질 수 있는 그거를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병행 여부를 물으시던데 여기 아마 조금 있으실 겁니다. 우선은 저는 토요일 날 그래서 거의 강의를 엽니다. 그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날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으실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기간제를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은 기간제 하면서 붙으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확실한 거는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꾸준히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인관계를 접으셔야 됩니다.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사람을 만나도 독서실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우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뺏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별 수 없이.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는 날을 하루 정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날. 이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날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퇴근이 4시 반에서 5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밥 먹고 6시나 7시에 독서실로 가셔야 됩니다. 집에서 잘 안 돼요. 우선은 일을 하고 왔으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독서실로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최소 4시간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강 시간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십시오. 생각보다 IP 짜야 되고 뭐 초반에 이상한 서류나 뭐다 해다 할 거 많습니다. 그랬을 때 쌤들이 1시간짜리 공강에 일을 별로 안 해요. 2시간짜리 공강에는 실은 서류 처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1시간짜리 공강에는 생각보다 이리저리 뭐 하고 나면 40분, 50분이 금방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리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일 때 내가 모든 서류를 다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2시간짜리가 있을 때는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학급은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피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서류 사이에 끼워보는 겁니다. 봐야지. 기간제는 내년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살 길 내가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대놓고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프린트 형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는 막 보고 있으면 서류를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척 하면 딴 거 좀 펴놓고 그렇게 해서 다 공부해요. 솔직히 관리자들은 싫어하겠지만 걔들이 내년에 나 책임져 줄 거 아니거든. 쌤 살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시고 2시간짜리 이상 공강일 때는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게 아니면 교육과정이나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봐도 문제가 없는 것들 있죠. 그걸 계속 눈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 법 같은 거, 공부를 그때 이해를 위주로 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형태로 중간에 공강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는 무조건 활용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때 서류를 다 처리를 하시고요. 어쨌든 퇴근해서까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학교 일을. 그 다음 나와서는 독서실로 직행하는 거. 그거를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삶의 질이 1년 동안 낮아집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거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알려드리려고 한 게 보통 쌤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보통 이러한 내용이라서 지금 그 기준으로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그럼 요거 끊고 개별적으로 받을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